감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사랑어린 배움터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10월의 따뜻한 주말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에 있는 노래는 저희 사랑어린학교 가족들이 공부를 할 때나 모임을 할 때나 이럴 때 같이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라서 오늘 입학 설명회에 오신 가족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교사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5학년에 다니고 있는 딸 둘을 둔 엄마예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사랑어린 학교에서는 어른 학생으로 5년째 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서투르고 떨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같이 사랑어린 학교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명은 저희 학교에서 별명은 동그라미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어린 학교에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마음모으기라는 걸 합니다. 마음모으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마음 모으기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자리한 이곳에 내 마음을 편안히 자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내 호흡에 집중해보고 내 몸을 느껴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그대로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을 중심에 이렇게 모으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듣고 잠시 내 몸과 마음과 호흡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을 울리면
눈을 감고 잠시 마음 모으기를 하시고 제가 다시 종을 치면 이렇게 가볍게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소중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넘어옵니다. 1부 순서는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부산 찬빛학교의 진병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제가 진병찬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한 짧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진병찬 선생님께서 엮으신 아이들은 나무처럼 자란다라는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는 게 진병찬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부산 찬빛학교는 2011년 3월 부산 함영동에서 6명의 초등아이들과 함께 개교한 대안학교입니다. 찬빛학교는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현하는 데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자체로 온전히 찬빛을 지닌 존재이고 아이들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일구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찬빛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가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교과 교육의 방향을 잡아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병찬 선생님이 진병찬이란 사람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내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진병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자리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복장이 좀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순천에 봄마차 마을이라는 곳에서 농사 체험을 하고 있어요. 같이 농사하다가 온 관계로 복장이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서 있으면 고개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일단 앉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농사 체험 한 12일째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농사 체험을 가면 어른들이 농사일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뒷소리도 많이 가니까. 또는 애들 마치고 오면 쉽게 말해 농사를 망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지 불편해요. 혹시라도 실수한 게 없을까 이런 있잖아요. 그리고 누를 끼친 게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 여기 와서 12일 차를 거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주인공 선생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들한테 고마움을 전달했어요. 오늘 저희들 덕분에 농사를 쉽게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들은 내게 온 천사들이다. 이런 얘기들 막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뭔가 도움되는 사람이구나. 내게 감사한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속에서 자기 속에 존엄함들이 가득 차지 않을까. 존엄함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의 역할을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방향 없는 고민들은, 또는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 없는 역할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내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정말 바라세요? 네. 아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바람이 있다면 내가 볼이 되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을 공감하서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는지. 바라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역할들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정말 내가 내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는지 돌아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전해보고자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과정에 저한테도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있으면 같이 전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입학 설명회인데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듣자마자 속으로 엄청 부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영광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구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랑하는 학교와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갖고 가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참 존엄한 존재야 라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농사 체험을 하면서, 또는 걷기 순례를 하면서, 또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는 참 존엄한 존재야 라고 느낄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경험이 힘들고 또는 어렵고 내가 이렇게 좀 외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어질 때 한 번씩 사랑으로 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는 여기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다 보면 얘기 속에서 내가 참 존엄하다 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연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온 천사, 또 감사한 존재, 너희들 덕분에 일들이 너무 수월하게 잘 됐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희들 존엄을 살려주는 것처럼, 제가 이거 올 때마다 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들을 전달받고, 또 이렇게 제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존엄한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된 곳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많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나의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 아이가 자기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돌리면 내가 존엄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쓸모없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아이의 존엄함, 나의 존엄함을 지키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뒷손이 많이 가잖아요. 괜히 시켜놓으면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이 존엄한 존재가 설거지를 하고 싶다는데 시켜주면 뒷손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막 했어요. 그걸 보니까 저것도 또 가야 되고 더럽게 됐고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아이가 받는 자기 쓸모와 존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뭘 하고 싶어요. 그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뒷걱정이 있어서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지켜줄 수 없고 뭔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그의 존엄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존엄함이 꺾이는 일들은 없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 입학 설명회든 아니면 부모 상담 어디 가든지 제일 일본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림포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큰 스승이 윤회돼가지고 지금 풀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5살, 그보다 어린 시기에도 림포체로 확인이 되면 그분은 이제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를 모시잖아요. 그걸 이제 다큐로 그냥 영상이 있어요. 그들 보기처럼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림포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보면요, 그 꼬마이가요 정말 개구지고 장난스럽고 막 이렇게 어떤 행위들을 막 하는데 그걸 보는 그 노스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스스로 모시는 거죠. 그때 행위들 있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한 존엄과 그 아이에 대한 이 존중이 온 몸에 묻어나거든요. 혼낼 때도 애니까 혼낼 일도 생길 거잖아요. 혼낼 때도 존엄한 존재들을 어떻게 혼을 내는지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위대하게 되지 않을 존엄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일 가까이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정말 아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럼 내 행동이 이 존엄한 존재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내 말 한마디가 그 존재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TV프로에서는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내 아이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분명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아주 작은 거에도 상처받아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처받고, 어른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자기 삶을 주인을 살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이고 꼭 실현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 본성을 거슬려서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또는 우리 많은 스님들은 아이가 이렇게 돼야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위대한 게 아니고 이걸 해야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지, 하지 않으면 비천하고 또는 열등하고 그리고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도 어떤 인간도 존엄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비천하게 만들고 싶은지 존엄하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맞추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아주 다른 모습의 아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존엄한 애들은 뭐 친구가 아주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의 주인을 산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결대로 사는 게 내게 주어진 내가 있는 그대로 존엄한 존재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결대로 산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소나무가 자기 씨앗대로 자라면 소나무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를 뻗고 그다음 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결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인간의 눈으로 가치로 해서 보면 그냥 막 자란 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재를 막 시켜요. 분재한 거 보셨어요? 나무를 분재시키면요 철사로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철사를 따라서 자라게 만들고 어떤 애들은 비틀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더 많은 가치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자기 결대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을 분재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한테 가치롭게 보이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결대로 가치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분재당하면 괴롭지 않겠어요? 내가 뽑고 싶은 대로 뻗어야지 누가 원하는 대로 뽑기를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자기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결대로라는 말도 제가 여러 분들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요즘 쉽게 이해되는 말이 나답게 살자. 누구처럼 살지 않도록 하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지 누구처럼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누구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롭고 위대하고 인정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게 맞춰서 끊임없이 이렇게 분재를 시키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누구처럼 살기를 강요하는 말들 막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남의 집에는 어떻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너무 심각해서 가볍게 들으시고 제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뱃수로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대로 사는 삶, 나답게 사는 삶, 누구처럼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렇게 내 삶의 주로 사는 방법. 아이들은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누가 부럽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그걸 또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있어요. 누구처럼 사는 것보다 나답게 사는 것, 나의 결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하면요, 제가 첫 번째 금방 얘기했던 건 아이는 있는 것도 존엄하자는 거잖아요. 그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왜 자꾸만 아이들이 결대로 자라나는 걸 방해하느냐면, 제가 잘 살펴보니까 걱정, 걱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아이의 모든 행동들이 다 걱정, 근심이에요. 상담을 받아봐도 그렇고 부모님들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고 존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래서 걱정이고요, 저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을 기대와 설렘, 기쁨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뭐 대사 같죠? 있으면 근데 자기 삶을 주인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걱정,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요, 거기 내용도 보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자꾸만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좀 애들하고 좀 잘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게 왜 걱정, 근심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잘 노는데 그러잖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7살이면 나이대마다 걱정되고 또 다르잖아요. 7살이면 이제 학교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을 막 이렇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잘해도 걱정이에요. 애가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책 펴고 공부하고 막 이런데요,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도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걱정, 근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친구들 나와서 놀다가 보면 사올 수도 있는 거고 다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걱정, 근심의 원인은 잘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고요, 늘 미래에 있어요. 지금 글자를 모르면 학교에 들어가면 애가 구박당하고 선생님한테 무시당할 건데 졸업생이 훼손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졸업이 훼손된다 해서 지금 졸업을 훼손시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존재로 완전히 이제 애를 나락에 빠뜨리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애써서 가르쳐 글자를 알게 되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글자는 꼴보기도 싫어지고 공부라는 형식을 짓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싫어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원하니까 또 누가 원하니까 그래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앞에 말했던 조건을 해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외답게 사는 것을 누구처럼 살아가고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자라왔던 모든 내용들은 부모들한테 교육받았든 학교에서 교육받았든 그게 본질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희생해라. 참고 견뎌. 이래야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유치원 시기에는 초등학교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최소한 이 세 개는 읽고 쓰기 세마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꼭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읽고 쓰기 세마기인데 그 영어까지 붙여하고 영어도 읽고 쓰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1, 2학년 때까지 좀 놔둬요. 좀 지나고 이제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중학교 가서 또 이렇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또 막 이렇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성해가지고 중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3년 내내.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좀 이제 행복해지나 했더니 대학에서는 직장도 안 된다고 희생해야죠. 뭐 이렇게 집 놀고 싶은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은 거 다 희생하고 이제 직장을 빨리 구해야지 행복해질 거니까. 직장 가시면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결혼을 해야 되네. 요즘은 이제 아이들 결혼도 이제 별 생각이 없잖아요. 과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생할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생길수록 기생할 게 생긴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직장을 어떻게 구했어? 아니 이제 직장을 뭐 구했어요. 그거는 결혼도 이렇게 또 준비해가 결혼도 했어요. 그러다 또 애가 나왔네요. 애가 이제 자라서 될 때까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애를 안 낳지만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뭐 이렇게 애 생기면 또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또래 사람들은 이제 늘 꿈꾸는 거죠. 정년 퇴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이제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대충 생각한다는 게 이제 그 농촌 생활은 행복할 줄 알고 뭐 이렇게 농촌에 가서 이렇게 좋은 집에 땅을 이루고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힘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뭐 자기 화가가 꿈이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부모대의 강요에 의해서 그 먹고 살다 보니 또는 기생하다 보니 이제 노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 그릴 힘도 안 들고 별로 안 생기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 삶이 끊임없이 미래의 걱정 근심 속에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 다 경험을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왜 애들한테 또 똑같은 경험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것만 딱 벗어던지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경험으로는 그렇던데 어릴 때 신나게 즐겁게 사다가 나중에 크면 클수록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런 게 좀 멋진 삶이 아닐까? 자기가 돈을 지키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식들한테 계속 이렇게 다들 똑같이 다들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현재 걱정 근심 아이들 키우지 마시고요. 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신나고 즐겁게 살자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거부하세요. 거부한 부모가 에서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삶 주인으로 삽니다. 거부하지 못하고 끝까지 희생하려는 부모의 자식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표본이 저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살아갈
이유, 그리고 제 꿈, 모든 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거에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늘 말만 했다면 내가 뭘만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또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기로 고등학교 때 결심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저는 내 삶에 줄을 쓰는 방법을 알았어요. 교육과정을 거기서 알은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신나고 저렇게 놀면서 알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했던 삶은 이런 걸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갔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 꿈이 뭐였냐면, 농부가 되는 거였어요. 왜 농부가 되고 싶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가게를 했는데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요. 맨날 뭐 이렇게 흥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 사람 안 만나는 직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 꿈이 뭐야? 어느 대학을 갈래? 중3 때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농사가 싫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시골에서 도시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건 절대 농사를 지으면 안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너 교사가 되면 부모님의 뜻도 이렇게 이루어주고 나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농업교사가 꿈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이렇게 그 직업이 세 개가 그렇게 분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육이면 교육 어디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맞춰서 교사 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간 게 저는 교육대학이었고 거기서 이제 교사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요, 제가 고3까지의 과정에서는 정말 내 인생이 없었구나.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게 신나고 즐거운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했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쪽에 소질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일을 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외부의 이렇게 그 비난이나 또는 무슨 얘기가 들리더라도 저를 지키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게 너무 있죠. 이러다가 교사 못 돼. 이러다가 교사 돼도 제대로 살지 못해. 돈이 많이 못 벌어. 그런 거겠죠. 근데 진짜 이 부분 정말 자기 결대로 자기답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전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우리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걱정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미래에 가 있구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여기서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거 말고도 뭐 수백 가지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좋은 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제가 말한 세 가지 외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라서 잘 살펴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어디서 이제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좋은 점이 그리고 가치롭고 누구나 존엄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한 70% 정도 있대요. 한 30% 정도는 좀 이렇게 문제스럽고 아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과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한 30% 정도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잘 보니까 자기가 가진 70%를 몰라요. 30%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게 70% 있고 30%의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에 집중을 해요. 아까 말했던 제가 실제 경험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너무 성격이 좋아요. 막 아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이렇게 그 어른들이든 뭐 또래든 아니면 밑에 애든 막 친하게 지내고 신나고 즐겁게 노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7살 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단 7살에. 이 친구가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얘는 글자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7살 때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글자 모른다고 뭘 할 사람도 없겠어요. 이제 부모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한테 글자를 가르친 거야. 근데 얘가 글자를 알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는 친구도 사귀지 않고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나는 글자도 모르는 아이. 나는 이것도 못하는 아이.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7살짜리가. 8살이 돼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글자 모르는 걸 30%의 과제라고 둡시다. 이 아이에게. 또는 언어를 빨리 배우지 못하는 것이 30%의 과제라고 둡시다. 어떤 것들이 느린 것이 이 30%의 과제에 속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 과제는요, 해결하면 70%의 좋은 면으로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이 70%의 좋은 면이 또 다른 과제로 원래 없었던 과제들이 또 생기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좋고 나쁨의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70%를 잘 보존하는 게 필요한 거지 30%를 극복해서 70% 만들고 난 다음에 저 같은 70%를 또 30%의 나쁜 것으로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에 맞게 사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70%를 더 잘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아이는 70%의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거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이 70%의 좋은 면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 70%의 좋은 면을 살리면요. 똑같은 친구인데 얘의 활발함과 사교성과 이 내용을 살리면 글자를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글자는 언젠가는 알게 돼 있어요. 8살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맨날 노는 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글자 모를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6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글자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알면 뭐 이렇게 문제가잖아요. 괜히 앞에 알게 하다가 이렇게 성격 망치고 이렇게, 그죠? 좋았던 것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과제는요,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쁘게는 아이의 존엄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려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친구를 못 사귀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엄마가 친구를 초대해요. 애가 초대해도 같이 놀까 말까 하더니 엄마가 개방하게 애를 초대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놀잇감들은 그 애들이 다 갖고 놀고 있고 얘는 혼자서 집안에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대신할 일과 그리고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어떤 과제를 가지고 친구들의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때 우리가 대신해주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엄마가 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었죠. 농사체험을 왜 시켜요? 지가 문제를 맞닥뜨려서 거기서부터 해결 의지를 가져야지 걔한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지. 농사체험을 갔더니 얘가 제대로 할지 모르네. 농사 선생님이 아니는 저기 가서 쉬고 있어.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제가 대신해주고 이렇게 하면 가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 시키면 뒷손이 좀 많이 가니까 얘 시키지 마. 이렇게 되면 얘는 자기 문제를 느낄 여유도 없어지잖아요.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가 뭔가 문제를 느낄 때마다 누가 대신해 주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 학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해결할 문제를 대신 나서서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아이는 그것을 자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맞이한 거예요. 그걸 대신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야죠. 애가 집에 와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같이 화를 내주고 막 이렇게 공감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라고.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어떤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얘가 할 것을 대신하려고 할 뿐이지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꼭 안아주고 가는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 아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쌤 잘못했잖아. 저 친구 잘못했잖아. 우리 엄마가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줬어. 공감해줬어. 그래서 학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애 앞에서는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학교를 다 들이켜 놓을게. 이렇게 애한테 내기 딱 해놔놓고 이제 집에서는 또 일어나도 이렇게 정말 또 그랬어? 한 번 더 일어나면 이렇게 계속 이제 애가 해결할 수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현명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사건건 자기화돼 버려가지고 그 애한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분노가 막 같이 일어나고 야 같은 심정이 되버리면 종국에는 대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끊임없이 오존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가 해결해 주기로, 아빠가 해결해 주기로. 그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때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리포트도 부모한테 해달라 하고 또 뭐 대학에서 일어난 문제도 처음 시시콜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묻고 그거 있잖아요. 그 뉴스에도 한 번 남겨있는데 뭐 집에 바퀴벌레 결혼했는데 결혼 다 해가지고 살면서 바퀴벌레 나와도 엄마 부르고 이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 농사 체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었는데 식물들도 그 스트레스 상황들이 더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된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그것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극복해 왔는가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겪고 자기가 풀어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대신해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맺는다 하더라도 부족하거나 맛없는 열매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아주기 한다면 과제를 대신하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대신 공감해줘야죠. 그건 진실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공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크게 세 가지는 몇 가지고요. 시간이 마칠 시간이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진정찬 선생님의 강연을 한 4번 이상을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강의가 기본 1시간 반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엄청 이렇게 말씀 미리 안 드려가지고 엄청 가슴을 졸이면서 오늘도 이렇게 길게 진행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아주 깊이 깨어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저희에게 저는 70%가 너무 기억이 남거든요. 저에게 있는 저만의 빛깔의 70%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딸들의 그 아이들의 저만의 빛깔의 70%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찬 선생님께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네, 손을 드시고 예,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건 2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접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엄청 확신에 차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부모가 대신해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라는 걸 잘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원래부터 존엄하고요.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한 내면에 제 학교는 참빛이고요. 내면에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가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신할 생각을 하지 말자. 나는 내 인생 살자. 애는 애 인생 산다. 우리 옛말에 이렇게 어른들은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낳으면 지 먹을 거리는 지가 가지고 온다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금 사는 아이들 모습 보면요. 지금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너무 간섭하고 대신해주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잃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엄함을 잃은 경우들이 더 많지. 우리가 간섭해가지고 더 존엄해졌거나 간섭해가지고 더 뭐 이렇게 유쾌해졌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체적으로 세상이 그 애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가 아니고 세상이 저런 애는 참 행복하겠다 이런 경우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는 지금 해주신 말씀은 이제 아이를 처음 기를 때부터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방식으로 잘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미 힘든 아이도 교육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힘든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거 하겠지만 지금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를 거 없습니다. 이미 그런 아픔을 겪은 친구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했던 세 가지를 더 잘 지켜주시면 더 좋겠죠. 그 말 표현하에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 훼손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존엄함은 더 많이 꺾여 있고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상태고 두 번째로 말했던 끊임없이 걱정에 지가 계속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던 친구들이 아무리 옆에서 북돋아줘도 지금이 신나고 저렇게 살는데 이렇게 해도 지속해서 그런 걱정이 또 계속 잡히고 있을 거고 또 끊임없이 70% 자기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끊임 30%에 집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존엄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말들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신나고 저렇게 저기는 거에 대해서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70% 좋은 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실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떤 시기에 좀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더 강력하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을 더 쉽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네, 좋죠. 네. 네, 그 아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주게끔 해주면 참 좋은데 휴대폰이나 이제 게임이나 만화 같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라는 말은 좀 그렇죠. 어떻게 조절해 주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존엄한 존재를 모시는 그 보면요. 그게 단호한 것은 엄청 단호하게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존재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존재의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핸드폰, TV 이런 거 다 없애고 들어가거든요. 애한테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엔 잘 지키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집에서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후회를 하는데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되죠. 그럴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왕에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빼뜰모라에서 생기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해지길 원하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걸 단호하게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단호하게 할 거는 단호하게 못하고. 저는 이제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정말 우리 삶에는 도움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속에서 생산력으로 작용을 해야지 소비 형태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막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했던 자기 존엄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호함을 어떤 것들을 단호하게 할 것인지 이걸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준다. 제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즐길 수 있는 건 애가 즐긴다 하면 다 해준다. 이런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거에 단호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 짧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것만큼 우리 단호해져야 되지 않아? 이건 막아줘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의논하시고 내용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는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될 거니까 좀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약치고 이렇게 했던 먹거리 있잖아요. 그게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이게 농약 친 건지 알면 먹지 않을 거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나? 제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 비유를 들었더니 어차피 가게에서 사 먹으면 다 그런 거 먹을 건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집에서 먹여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아이들의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쓰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아이의 건강에 도움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이 농약이 있든 뭐가 있든 뭐 이렇게 먹인다? 그러면 그 뜻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하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파괴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단호해져야죠. 이것이 애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이의 결대를 살고 번역을 정말 잘 지키고 이런 이제 부모가 마음 비슷한 곳에서부터 아이를 유리체처럼 바라보고 한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현장에서라든가 가정에서 하시는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참고를 이건 진짜 이렇게 토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지키는 건 딱 두 가지는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단호해진다 저는 있는데요. 하나는요. 위험에 빠지는 거. 자기 몸을 또는 상대의 몸과 마음과 정신 모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보면 이게 위험에 처하는 건지 아닌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지금 1층이지만 뭐 3층이나 뭐 이런 데서 입에 창문에 매달려 있다. 그런 걸 장난처럼 하고 있다. 이게 단호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까 그 핸드폰 얘기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아이의 정신세계와 마음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것이 엄청난 위험이라는 걸 알면 단호하게 대처할 거잖아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는 게 필요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위험한 거라고 확실히 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단호하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단호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가 애들이 칼을 갖고 논다, 총을 갖고 논다. 이거 위험하니까 단호해야 돼. 그냥 절대 못 갖고 가게. 이건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총이나 칼은 누구나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나머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모를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봐야 될 거고, 이 사람한테는 위험한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도대체 합의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위험한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조금 그 위험한 것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라서 그한테 방해되는 거야. 나도 존엄함이 있고 각자 존엄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존엄을 방해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풀고 싶어하는 것들 서로 방해되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원칙들만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방해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마다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방해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에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은 다 풀어줘도 된다. 혹시라도 위험한 핸드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애는 우리 존엄한 이 친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일단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접하지 않게 하면 제일 좋고요. 접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혹시 이 단호함을 얘기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이것도 단호해야지, 저것도 단호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끝까지 가면 공부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호함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 말했던 자기 삶의 추를 사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있잖아. 이건 해야 돼.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단호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줬지만 그냥 애를 믿고 지금 여기서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자. 나도 좀 애 그렇게 며칠 하지 말고 나도 지금 여기서 신나고 즐겁게 살자.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일부 그 진병찬 선생님과 함께한 강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휴식 시간을 가지기 전에 긴 시간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진병찬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